이처럼 북한의 위협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오늘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한미 동맹과 북핵 등 한반도 현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전공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그 열병식 교수님 보셨죠? 아니요, 저는 뭐 보셨습니까? 불행히도 못 봤습니다. 예. 뉴스만 저는 보고요. 상당한 규모였었는데요. 네, 일단 네. 어제 열병식 하는데 이어서 오늘 신포 일대에서 미사일 발사를 시도했지만 일단은 우리 군 당국에 의하면 실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네요. 일단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어제 뭐 지금 질문하셨다시피 어제 정말 열병식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굉장히 무력 시위를 했다라고 봐야죠. 그것으로 충분할 텐데 오늘 다시 또 미사일을 발사했거든요. 예. 북한은 올해 들어서 벌써 5번째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극성 2형 미사일은 성공했고 스카드 ER은 성공했고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할까요? 무수단 미사일은 실패를 했고 지난 4월 5일하고 오늘 발사한 것이 똑같이 이제 심포 아파트에서 발사한 건데 이것이 북극성 2형이나 또는 SLBM과 같은 뭐 그런 종류가 될 텐데 예. 아마 실패한 것으로 뭐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한이 지금 이렇게 심포 아파트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북극성 2형을 더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또는 SLBM을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실험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SLBM으로 추정이 된다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오늘 펜스 미 부통령의 방한을 앞둔 또 시점에서 미사일 시험 발사한 거거든요. 다분히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예, 북한이 그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할 때는 항상 이 전략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좀 전에도 4월 5일 날 심포 아파트에서 북한이 아마 북극성 2형을 실험 발사했는데 아마 실패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4월 5일이 어떤 날이냐면 4월 6일과 7일이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소위 말하는 플로리다에 말하라고 자기 별장에 초청해가지고 미중 정상회담을 하기 하루 전날이었거든요. 예. 그때 4월 5일 날 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는데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오늘 펜스 부통령이 오후에 우리 한국을 방문하는데 이 시기에 맞춰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라고 봐야죠. 그것은 다분히 미국을 향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핵화 의지를 꺾지 않겠다. 절대로 비핵화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네. 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아시아 태평양 국가 순방 첫 행선지로 우리나라를 택했습니다. 예. 최근 한반도 상황에 미뤄봤을 때 시사하는 바가 클 텐데 네, 어떻게 그것도 보십니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게 1월 20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 3달이 안 됐는데 예. 2월 달에는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했고요. 3월 달에는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했고 지금은 이제 4월 16일이죠. 오늘은 이제 미국의 펜스, 미국의 부통령이 이제 한국을 방문하는데요. 미국의 국방부 장관하고 국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미국의 새로운 뭐 대북 정책이나 전략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한국을 방문해서 주로 얘기를 듣는 차원에서 한국을 방문했다라고 저는 봐요. 사실상 북한의 핵위협이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국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사드 배치에 대해서 한국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데 대해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했다라고 하면 이번에 펜스 부통령이 방문하는 것은 다분히 사실상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 거기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실상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건가 거기에 대한 서로 상의를 하는 차원에서 한국을 방문한다는 거고요. 그만큼 미국의 2인자에 해당되는 국무, 국방 그리고 부통령이 3달 사이에 한국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그만큼 한반도 안보 사항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이제 그 미중 정상 간 논의 내용 전달 내지는 뭐 북핵 문제 또 사드 문제 등을 한반도에 관련된 포괄적인 내용을 얘기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네네. 어쨌든 북한의 도발 의지를 어제 재확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펜스 부통령이 어떤 북한을 향해서 어떤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당연히 뭐 그럴 거라고 봐요. 펜스 부통령이 와서 한국하고 얘기할 것은 크게 3파트라고 보는데요. 우선 한국하고는 한미 동맹의 그 뭐라고 할까요? 공고함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한국에 대해서 익스텐디드 디터런스라고 하는 확장된 억제력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라고 얘기할 거고요. 사드 배치는 계획된 대로 간다. 아마 이 부분이 한국과
아마 협의하고 최종적으로 논의해야 될 얘기일 것 같고요. 중국에 대한 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얘기를 했지만 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더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아마 중국을 향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더 이상 한국에 대해서 사드 배치를 가지고 경제 보복하지 마라. 그런 얘기도 아마 동시에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경고망동하지 마라. 더 이상 우리는 만일에 너희가 정말 내가 설정한 레드라인이라고 할까요? ICBM급을 발사하거나 이렇게 되면 절대로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너희들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아마 그런 경고성 메시지 그렇죠. 그런 보복이 너희들한테 들어갈 테니까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아마 이런 얘기 정도가 아마 한미 간에 이번에 논의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북한이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죠. 예. 네, 이렇게 북한이 경고성 메시지를 좀 내놨는데 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전략이 마침내 수립이 됐다 이렇게 외신이 전했습니다. 최고의 압박과 개입이라고 하는데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굉장한 차이라고 봐야죠. 사실 거의 어떻게 그게 보면 관련된? 그렇죠. 그게. 그것과 거기에 예. 해당되는 거라고 보는데요.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이 김정은 체제가 들어섰을 때 2012년도 2월 29일 날 미국과 중국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합의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윤달 합의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2월 29일 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북경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오고 대신에 이제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영양식을 제공하는 식으로 합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합의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4월 13일 날 소위 말하는 북한이 은하 3호를 발사를 해서 실패를 했단 말이죠. 그 뒤로 이제 이 오바마 대통령이 생각이 바뀌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미국과의 적대적 관계에 있는 나라라도 하더라도 내가 손을 먼저 내밀겠다. 그러니 당신들도 손을 잡으라고 했을 때 쿠바하고 이란은 미국의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북한은 끝까지 손을 안 잡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소위 말하는 전략적 인내로 이제 고착이 된 거죠.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의 길에 나올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런 얘기가 바로 전략적 인내라고 보는데요. 여기에 비하면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은 정말 맥시멈 프레셔 앤 인게이지먼트잖아요. 최대한으로 압박을 가하고 그리고 개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극과 극의 형태에 있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필요하면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개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요. 정책이기 때문에 완전히 상반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일단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군사적 옵션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에 큰 또 타격을 주면과 동시에 또 우리나라 쪽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어서 일단 이 부분은 정치적 경제적 어떤 그 제재보다는 좀 뒤쪽으로 배제가 돼 있지만 일단 완전히 배제된 거 아닌다는 점에서 미국이 선제 타격, 예를 들어서 이제 예방 타격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가능성이 실제로 있다고 좀 보시는 거예요?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제가 선제 공격과 예방 공격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실 텐데요. 예방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도발 징후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몇 년 후에 우리를 공격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미리 때리는 거거든요. 예. 그걸 예방 공격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상 공격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데 선제 공격이라고는 전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며칠 후에 또는 몇 시간 후에 상대방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미사일로 도발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이게 내가 공격을 받고 난 뒤에 응징하거나 보복하면 이미 늦단 말이죠. 그럴 때는 요새는 모든 정보 자산들이 워낙 많으니까 내가 맞고 나서 때리는 것보다는 미리 때리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선제 공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방 공격과 선제 공격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만일에 북한이 레드라인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ICBM급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와이나 괌이나 또는 미국 본토를 향해서 쏠 경우에 미국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때 선제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선제 공격은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있다는 것을 북한이 꼭 알아야 됩니다. 그 예방 타격보다는 만약에 북한이 뭔가 도발을 했을 때는 할 수 있는 게 선제 타격 공격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미국이 대북 그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북한 역시 뭐 전면전, 핵 타격전을 무능하면서 압박에 절대 뭐 굴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고 오늘도 이제 역시 SLBM 추정되는 미사일 발사에다 실패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북한의 강경 대응이 계속 이어질까요?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북한 체제답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정은답게 지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말로서 이 말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은 아마 북한을 능가할 국가가 전 세계 저는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이 말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대응을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 어제 4월 15일 날 김일성 광장에서 최용해가 얘기한 것도 그런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자기네들은 절대로 비핵화하지 않을 거고, 만일 미국이 자기네들을 선제 타격한다면 자기네들도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네, 어제 북한이 신형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등의 새로운 어떤 전략 무기를 공개를 했었는데 이게 실제 개발 완료 단계에 어느 정도 이르렀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일까요? 이제 그것은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예.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의 종류가 가장 미사일이 낮은 게 스카드고요. 스카드가 이제 북극성 2형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예, 예. 이제 노동 미사일, 그다음에 이제 무수단, 그다음에 이제 ICBM으로 분류되는 예. KN-08과 KN-14가 있는데요. 사실상 이 사거리가 좀 짧은 것은 미사일에 대한 신뢰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정확도도 있고 신뢰성도 있고 뭐 중간에 가다가 폭발하거나 또는 뭐 미사일 발사 과정에서 폭발한 이런 게 없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뭐 북극성 2형도 지금 계속 실패하고 있고 무수단도 계속 지금 실패하고 있거든요. SLBM도 한 번 성공했고 무수단도 한 번밖에 성공 안 했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아직까지도 이런 미사일이 기술적인 완성도가 아직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오늘 아침에 미사일 발사한 것도 결국 국방부에서 지금 실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도 아마 이런 차원일 겁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전에 이제 전례를 보면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면 무수단 미사일을 한 번도 시험 발사 안 해놓고 실전 배치부터 먼저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KN-08이나 KN-14 같은 경우에도 실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전 배치부터 먼저 한다고 선언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속적으로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이런 장거리 미사일의 기술적 완성도를 높여나가기 위한 과정에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과정이 점점 완성도를 향해 나가는 거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라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죠. 그것이 뭐 오늘이다 내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당장 그 실사용이 실전 사용이 가능한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완성 단계에 가고 있는 건 그렇죠. 분명하다고 볼 수 네.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은 뭐 실제 성능, 그러니까 어제 신형 ICBM이 물론 발사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두고 또 이제 뭐 어떤 보여주기식 기만 전술일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했는데 만약에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과정이 있다면 어떤 실제 성능은 어떻게 저희가 좀 예상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이제 아무래도 신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성능이 더 좋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KN-14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0m, 뭐 예를 들면 KN-08 같으면 한 17m. 그런데 그보다 좀 더 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KN-08이 한 12,000km 최대 정도 나가고 KN-14가 한 8,000에서 9,000km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12,000km 정도 나가면 미국 본토 때리고도 남으니까요. 아마 이렇게 신형 미사일을 ICBM급으로 다시 공개한 이유는 미국을 때릴 수 있는 다양한 신형, 소위 말하는 다양한 장거리 미사일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과시하는 거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통액 속에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고체 연료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콜드 런칭 방식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사실상 그 속에 있는 거고 또 나쁘게 표현을 하면은 사실상 그 속에 들어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고 이런 뭐 그렇죠. 전략적인 어떤 목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어쨌든 합니다. 예의주시를 하게 되면 분명한 거고요. 아, 그럼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전공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